시장의 설왕설래를 없애는 그런 모습의 어떤 FOMC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도표를 통해서는 뚜렷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경각을 갖고 있고 반드시 잡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걸로 시장에 좀 보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올린 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환영을 했지만 채권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이라는 표현을 보여줬는데 물가와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 전략이 바뀌는데요.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오늘 모신 분은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 한번 걸리셨죠? 저는 안 걸렸는데. 아직 안 걸리셨어요? 아직 잘 버티고 계시네요. 네네. 저도 언제 조마조마해요. 거의 뭐 요즘은 진짜 예외 없이 전화만 하면 전부 막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하여튼 근데 요 고비만 좀 넘어가면 그냥 감기나 독감처럼 이렇게 일상화되지 않을까. 물론 뭐 요새 스텔스 오미크론인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변이가 또 이야기 되긴 하지만. 네네. 자, 우리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죠. 드디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0.25%. 원래 50bp가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실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떻게 연준의 이번 결정을 해석해야 될지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보통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많이 들으셨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FOMC 발표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점도표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의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저께 나왔지만 어저께 저녁장에서 미국에서는 설왕설래가 많았다고 하네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은 총 발표난 거는 7번, 올해는 7번 인상하겠다. 그러면 3월을 포함해서 매번 올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4번 올리겠다. 그리고 그 뒤에 2024년도에는 그러니까 동결이니까 내년도까지만 올리겠다는 거고요. 이 7회, 4회 이게 생각보다 엄청 강한 거여서 사실은 원래는 시장이 쇼크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리 시장이 좀 7번을 반영해 놓은 것도 있었지만 우선은 요번 FOMC는 연준이 마음 먹고 시장에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오히려 전달한 그런 방식이었다. 요거를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역행적 선택이라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오해하고 있을 때 그것을 고쳐주는 식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시함으로 해서 어떤 시장의 설왕설래를 없애는 그런 모습의 어떤 FOMC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갖고 있던 우려감. 왜냐하면 사실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뭐 더 점점 강화시켜서 9번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걸 아예 이제 잠재웠고요. 제일 시장에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비하인드 커브라 그래서 연준이 뒤처진 거 아닌가. 그리고 뒤처지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상당한 부작용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다 잠식시켰고 완전하게 이제 확실하게 제시함으로 해서 시장이 그걸 좀 굉장히 환영했던 것 같고요. 함께 좀 봐야 할 게 점도표상으로는 중립금리라고 말하는 롱거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가 이 중간값이 2.4로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기존까지 중립금리는 2.5였거든요. 그럼 중립금리를 더 낮췄다는 얘기는 중립금리는 예전에도 좀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뭐냐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가장 부양도 필요 없고 긴축도 필요 없는 그러니까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금리라고 보통 봅니다. 자연금리라고 부르죠. 요 금리를 2.4로 봤다는 얘기는 코로나를 거치고 오히려 미국의 경제 체질은 체력은 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준이 갖고 있으면서도 23년도까지 목표가 2.8이니까 사실 연준 그 금리 인상 횟수 중에서 두 번째로 처음에 유일했던 건 2018년도인데 중립금리보다 더 올리겠다고 선언한 건 유일한 경우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한 번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인 거죠. 뭐냐면 중립금리가 위험스럽고 지켜야 될 금리인 줄 알지만 이것보다 더 인상하겠다. 그만큼 강력하게 인플레이션 의지를 보여준 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연준이 가진 중립금리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8년도에 중립금리를 넘어갈 만큼 금리를 올렸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2018년 12월에 제롬 파월이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실제 중립금리보다 더 높게 인상을 하면서 1월 달부터 해서 20% 이상 하락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중립금리를 아주 가볍게 보지 않는데요. 결국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중립금리보다 더 높일 정도로 우리가 많은 경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만약에 23년도에 가게 되면 중립금리에 그걸 깨지 않을 정도의 인플레이션 조절만 된다면 충분히 안 올릴 의사를 갖고 있다는 뜻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도표를 통해서는 뚜렷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경각을 갖고 있고 반드시 잡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걸로 시장에 좀 보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 충격이 없었던 건 미리 좀 많이 더 예상했었던 것 때문이죠. 네.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걱정하는 건 연준이 의지는 있으나 네. 그 의지를 실현시킬 수단이 있느냐, 그렇죠. 방법이 있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기준 지금 원래 금리 자체가 네네. 낮아 있는 상태에서 이걸 올린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는 있겠죠. 금융 팍팍 올리면 네네. 1% 올리면 뭐 충격받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금융시장을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그렇죠. 올릴 경기를. 수단이 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사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팩트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그거에 의해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이제 앞으로 시장을 예측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연준은 강경한 의사를 보여줌으로 해서 일단 시장이 두려워했던 걱정했던 면 뭐냐면 연준이 너무 간과했다가 이 혹시라도 이거 잘못 실수할까 따르는 봐. 실수가 있지 않을까는 일단 해결해 줬는데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오게 되는 게 그러면 그건 좋은데 그랬을 경우 경기가 견뎌내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요번 이 FMC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다 주지는 않았고요. 제롬 파월은 답을 줬습니다. 뭐냐면 충분히 경기가 강하다. 고용을 통해서 볼 때도 충분히 경기는 견딜 수 있을 걸로 본다라고 표명을 한 거라서 연준은 답을 줬지만 시장은 앞으로 아마 시간을 두면서 경기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걸 우리가 제일 알 수 있었던 건 당일날 금리들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일날 2년물 금리는 9.5bp가 오른 반면에 10년물 금리는 3.6 정도밖에 못 올랐고 오히려 30년물은 마이너스 3.5까지 내려갔어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사실 2년물 금리는 정책금리라고 부를 만큼 연준의 의도와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정책적인 걸 반영한다면 제일 연준의 의도를 반영한다면 10년물부터 시작되는 이 장기물들은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위험을 많이 말해주는 거죠.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를 반영하면 보통 말하는 안전자산 그런 추구 심리에 의해서 국채를 살 때처럼 기본적으로 장기금리가 더 많이 오른다는 거는 만약에 오르는 경우라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걸 반영하는 거고요. 그 장기금리가 내려올 때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 것이 경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그건 이미 시장에서 오래 좀 반영했는데 그걸 나타내는 지표가 장단기 금리차라는 건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사실 과거 지난번에 연준이 금리를 7번 올린 뒤에 나타났던 금리차만큼 좁아져 있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좁아진다는 얘기는 시장이 경기가 나빠지는 거를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역전이 되면은 그때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금융시장이 쇼크 오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11번의 침체의 경우 중에서 10번에 해당되는 경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고 나서 침체가 왔기 때문에 시장이 그거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올린 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환영을 했지만 채권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이라는 표현을 보여줬는데 그게 첫 번째가 10년물 금리가 올라간 게 더 적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오히려 좁아졌다라는 거. 두 번째는 30년물 금리는 거꾸로 위험을 많이 반영해서 오히려 더 나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은 연준이 말한 거에 대해서 첫 번째 환영을 하지만 앞으로는 우려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GDP 성장률 조정과 실업률 조정을 어떻게 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물가와 경기의 조합으로 볼 때 경기가 견뎌낼 만하다고 연준이 보느냐. 근데 구두로만 말씀 먼저 드리면
제롬 파월이 아주 자신 있게 경기는 충분히 좋다라고 말을 함으로 해서 시장은 거기에도 일단은 안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 GDP 성장률 조정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기존에 2021년 12월까지는 4%를 22년도 성장률을 예상했다가 이번에는 2.8로 줄였어요. 혹자는 이런 식의 연준의 성장률 조정은 너무 창피한 거다. 무슨 그 성장률이 3개월 만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아주 크게 하향 조정한 거고요. 이거는 뒤집어 말하면 연준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 사이에 있었던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본다는 걸 저희가 읽을 수 있었고요. 다만 실업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지난번에 3.5로 예상했는데 이번에도 3.5, 내년도에도 3.5로 예상함으로 해서 실업률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경기 고점을 예상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경기가 경기 고점을 언제로 보느냐라고 하면 22년도에 3.5, 23년도에 3.5 실업률 말입니다. 24년도에 3.6으로 올린 걸로 봐서는 경기 고점을 23년에서 24년 사이 정도로 본다. 결국 연준이 제롬 파월이 자신 있다라고 말한 부분에 어느 정도 실업률로 답했다. 왜냐하면 실업률은 그 경기에 관련된 제일 종합지표로서는 제일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장기적으로는 1, 2년간에 대해서는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하는 흐름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걸 또 뒤집어 말하면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물가와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 전략이 바뀌는데요.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슬로우 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슬로우 플레이션은 뭐냐면 고물가지만 경기가 약간만 둔화한다. 성장이 약간만 둔화할 경우 이거 슬로우 플레이션. 두 번째는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고물가가 경기를 급격하게 둔화시킨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을 준비할 거면 포트폴리오가 다 바뀌어야 되죠.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투자를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죠. 안 좋을 거 뻔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이 고물가가 경기가 그 성장이 충분히 유지될 만큼밖에 높지 않거나 아니면 그만큼 성장이 유지되거나 네 번째는 과거죠. 디플레이션입니다. 이 고물가가 결국에는 저물가 저성장으로 만들어버려서 복귀할 거다라는 시나리오고요.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단계별로 갈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제가 동의하는 건 연준의 의견대로 올해는 슬로우플레이션 정도일 거다. 이 얘기는 저는 경기가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보는 쪽이고 성장이 둔화는 되지만 심각하진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월가는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론 내년이지만은 25%에서 30%까지 확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경기를 둔화시킬 거라고 보는 건데 이 얘기는 앞으로 가면서 아마 조금 더 그런 반영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런 의견을 갖는 거는 굉장히 그 투자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핵심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핵심 PCE 지수라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에 관련된 지표인데 얘를 어떻게 조정했냐면 이거는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2.7로 봤어요. 올해 22년도에 PCE를 2.7로 봤는데 이번에 4.1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엔 연준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인플레이션을 2로 보는데 4.1이라는 건 그 2배가 넘기 때문에 올해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을 거다라는 선언을 이미 한 거고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상당히 안심시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적절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지만은 23년도에는 얼마로 떨어지냐면은 2.6으로 24년도에는 2.3으로 떨어진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요 얘기는 어떤 걸 읽을 수 있냐면 22년도 내에 하반기에 물가가 적절하게 떨어져 줄 거라고 보는 거고 정점을 지나서 꺾여야만 내년도 가서 2.6이나 2.3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 연준은 그동안 말해왔던 인플레이션이 하반기를 지나면서는 정점을 지나서 내려가기 시작할 거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말해준 것과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이거를 다 분석하는 건 사실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렵거든요. 꼬이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에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무엇을 조심하고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이걸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날 당일날 자산들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다 그 자산별로 전문가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냐에 따라는 채권 전문가들이 연준의 발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나타내거든요. 일단 여기서 채권이 안 좋으면 주식 시장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반대 네네. 서로 이게 좀 약간 반대되는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고요. 당연히 그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보통 채권과 주식을 섞으면 위험이 더 낮아진다고 말하는 그 마코비츠 이론에 의하면 그런데 최근에 지나간 한 10년 동안에는 양적 완화를 한 뒤에는 그 상관관계가 플러스 상관관계로까지도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딱 단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왜 채권 시장 얘기를 자꾸 하냐면 실제로 향후의 금리가 특히 장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하는 건 만약에 저 입장에서는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한 의견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만약에 장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시장이 온다면 지금 조정이 충분한 조정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저는 좀 자세히 다루려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의 자산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볼 때 첫 번째 그 중립금리를 하향했다라는 사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당일날 다우와 S&P는 2%대로 올랐는데 나스닥은 3.7%가 올랐어요. 그 발표된 날. 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 끝난 미국장에서도 기술주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틀째 기술주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연준의 발표가 기술주를 움직이게 한 그런 요인이 있느냐. 요건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죠. 일시적으로 기술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단초는 있었는데요. 중립금리를 하향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나간 연준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중립금리는 그 이상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흔들리고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우리가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마지노선.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발표하는 거다. 중립금리를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앞에서 연준이 말이 왜 시장을 안심시켰는지 제가 왜 말씀 많이 드렸냐면 그렇게 안심은 시켰지만 뒤에 정말로 지금 말한 것처럼 11번 정도로 올릴 수 있을지는 연준은 그걸 자신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중립금리를 낮췄다는 얘기는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금리가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중립금리는 정확하게는 30년 금리의 상단으로 작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30년 금리는 바로 내려가 버렸죠. 왜냐하면은 중립금리를 하향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는 중립금리를 하향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장기금리는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중립금리와 장기금리의 관계로 볼 때 지금 중립금리를 정한 그 금리 이상을 넘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장기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박스권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기술주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을 위협할 정도로 계속해서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박스권이 있다라는 건 딱 한계가 정해졌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주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왜냐하면 연준이 만약에 미국 경제 체력을 훨씬 더 강해졌다라고 본다면 왜냐하면 돈을 많이 풀고 여러 가지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계속 올릴 거고 시장은 그거에 반응을 할 건데 연준의 진단이 어떠냐? 더 못 올릴 거라고 보는 거죠. 최종 금리가 오히려 더 낮아졌으니까.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지금 나스닥에서 물린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예. 지금 좋다해서 루시드, 뭐 리비안이니 무슨 뭐죠? 오톡 하여튼 뭐 참 많은 그 신규 상장주들 네네. 혹은 기술주들에 물려 있단 말이에요. 넷플릭스 거의 40% 이상 하락했었으니까. 60% 빠졌었어요. 60%예요. 예. 많이 빠졌었네.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 그냥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결국 내가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다시
그 정고점 내가 산 가격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많이 접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거고요. 그렇죠. 그거죠, 지금. 네네. 그냥 버텨도 되겠냐. 그냥 믿고 있으면 우상향한다니 네네네. 믿고 버텨도 될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요번 해석을 자꾸 이렇게 장황스럽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보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체력이 충분히 더 높은 금리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연준이 봤다면, 실제 아니더라도 봤다면 문제는 좀 더 심각해져서 앞으로 더 기간을 걸쳐서 올라가게 될 건데, 만약에 연준도 체력을 그렇게 봤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다시 지금은 간단히 말하면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느냐? 인플레이션 시대는 사실 좀 금리가 높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한 게 80년대인가요? 그 폴 볼커 연준 70년대. 네. 그래서 80년대 초에 잡은 맞습니다. 거죠. 네네. 이 폴 볼커 의장 시대 때 그때 그 인플레이션이 뭐 8%, 9%, 10% 막 이렇게 왔을 네네네. 때 그걸 잡기 위해서 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무너진 거고. 맞습니다. 이게 다시 시작이 될 거냐가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오르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제가 연준 발표를 해설하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려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고 봐야 되느냐. 지금 말씀하신 70년대 인플레이션을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전에 일단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건, 현재의 연준 의장의 그다음에 연준의 그 스탠스를 봤을 때 우리 폭락한 기술주들 다시 정고점,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봐도 된다. 저는 연준의 그 판단 착오가 나타났으면 제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시간을 끌면서 실패를 납득할 때까지 갈 텐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첫 번째 그 걸음은 아주 성공적이다. 그렇다면 이 연준의 말에 그 신뢰성을 잃는 경우,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거에 따라 달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대로 잡히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가 정말 충분히 강하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연준의 현재까지는 우리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만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판단해야 된다. 네. 그리고 장기를 위해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그래서 실패했더라도, 연준이 실패했더라도 지난번 같은 그런 금리를 막 끌어내리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유동성을 확 풀고 금리 제로 금리 다시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가 잠시는 함정에 푹 빠진 것 같지만, 길게는 뭐 1년도 걸리지만, 코로나 때는 3개월밖에 안 걸렸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런 양적 완화를 할 수만 있다면 사실 커다란 위험은 조금 접부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더 다루도록 하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